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실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사건을 보는데, 사건을 보니까 뭐죠? 백제왕이 뭐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이 문제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관산성. 그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산성 전투. 자, 관산성 전투라는 것은 어느 왕 때? 어느 관산성만 떠오르게 누구죠? 성왕. 성왕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백제 중흥을 이끌었던 6세기에 백제 중흥을 이끌었던 그 중흥 군주라고 불렸던 그 성왕이 신라와 전투를 벌인 전투인데, 자, 그럼 문제의 키워드는 간단히 갑시다. 자, 뭐예요? 성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성왕. 중흥 군주라고 불렸고요. 백제 중흥을 이끌었다. 그럼 중흥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전성기를 성장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성장한 걸 중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성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 국호를 바꿨습니다. 네.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사비천도입니다. 백제 성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적은 뭔가 하면 신라와 연합해서, 나당이 아니죠. 신라 당나라지. 나제 연합. 그죠? 나제 동맹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나제 동맹을 이용해 가지고 백제 고구려한테 뺏겼었던 한강 유역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신라가 배신 때려가지고 다시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뺏어간 사료가 지금 이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가 빡 돌아가서, 성왕이 빡 돌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XX 신라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관산성으로 가서 직접 신라를 공격하다가 왕이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성왕에서 세 번째 업적은 22부 5부 5방,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도에 다시 정비하는 건데요. 22부는 중앙 부처, 중앙 부처를 22개 부로 개편했다는 얘기고, 5부는 어딘가 하면 수도, 5방은 지방 행정구역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왕하면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사비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신라와 동맹을 또 이용해가지고 한강역을 회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22부 5부 5방 체제로 다시 한번 체제를 정비했다는 거, 22부는 중앙 부처를 22개로 개편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부는 수도의 행정구역, 5방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5방에서 알아둘 것은, 그래서 5방에 뭘 파견했다? 지방관으로 방령을 파견하였다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뭔가 하면 이게 성왕이잖아요, 지금. 근데 성왕이 죽었어요. 그죠? 성왕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왕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왕 때 벌어진 일을 찾는 게 또 중요하지만, 성왕이 죽은 이후에 전개된 것이 해당되는 게 뭐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아니죠. 왜 아니죠? 성왕의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한 것은 성왕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업적 중에 뭐 있어요? 나제 동맹을 이용해가지고 한강역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성왕 생전 시기에 관련된 얘기고,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신라가 지금 한강역을 회복했죠. 그리고 성왕의 그 반격을 관산성에서 물리침으로써 그 한강 일대 전체를 완벽하게 신라가 장악하는 사건이 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흥왕이 뭐 하는 거예요? 한강역을 순시한 다음에 그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을 했죠. 그래서 이 니은이 맞는 얘기고, 디귿은 이 전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몇 세기예요? 6세기 얘기고요. 이 얘기는 지금 언제? 이건 5세기 때 얘기입니다.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다음에 475년에 백제 수도를 공격함으로써 한강역을 확보해요. 그래서 그 남진 정책이 전개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5세기 관련된 얘기고, 대가야가 신라가 병합된 것은 562년이거든요.
진흥왕 때 얘기입니다. 진흥왕이 한강역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 확장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대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관산성 전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538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553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이거는 562년의 얘기이기 때문에 성왕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투 이후겠죠. 그 정답은 뭐야? 기억과 리을. 그래서 2번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백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명언 몇 명 없습니다. 백제에서는 딱 그 6세기가 아니니까 근초고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백제가 고대 국가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명의 왕들만 확 정리를 해놓으세요. 지금 여기서 성왕의 업적을 정리했었지만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동양 모의고사나 여기 가서 한 번 더 근초고왕 문제든 뭐 무령왕 문제든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오늘은 성왕의 업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각각 4세기, 6세기, 무령왕, 성왕, 무령왕 다음에 성왕이에요. 그래서 둘 다 6세기에 해당되는 왕들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다 6번 문제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7번. 7번 문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도. 이 제도 뭐냐? 딱 보니까 무슨 제도예요? 골품제죠. 골품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골품제니까 신라죠. 신라 묻는 문제이고, 신라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신라 옳은 거.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지방을 22개 담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지방 귀족 세력들을 통제를 강화한 왕은 백제입니다. 백제의 무령왕의 업적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서 제약을 받았다. 골품제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골품제죠. 어느 왕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버풍왕 때 정비됐다고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 정비됐던 골품제. 이 골품제는 철저한 관등, 관직이 그 신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생활까지도 그 제약을 뒀던 것이 골품제예요. 그래서 신라 경주인에게 적용됐었는데, 신라에 가면 이제 그 골품에 따라서 뭐 운몰천장의 높이, 담장의 높이, 위에 기와를 넣느냐 마느냐, 뭐 다양한 부분까지도 제약을 했던 것이 골품제입니다. 나라 붙는 거니까 버풍왕이고요. 당연히 나라는 어디? 신라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아 당해 침입에 대비하였다. 고구려고요. 고구려고 이 천리장성 축조를 주도했던 인물은 누군가 하면 연개소문입니다. 당연히 수화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침략을 견제하는 거니까 몇 세기겠어요? 7세기 얘기입니다. 7세기 때 얘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백제고요. 고흥이라는 박사를 통해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토록 했던 사람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니까 신라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골품제입니다. 여러분 골품제가 나가면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골품제 통해서 골품은 정치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서 두 번째는 사회생활의 범위까지도 제약을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골품제 나가면 그 다음 골품제에서 두 번째 알아둘 것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육두품의 역할입니다. 육두품. 여기 보면 이제 육두품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여기 육두품 나오고 있죠. 육두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6등급 아찬의 지위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정치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육두품 역할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골품제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들이 입을 수 있는
공복 색깔은 어디까지냐와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 관등인데요. 1, 2, 3, 4, 5, 6, 7 등 숫자는 관등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관등에 대한 관등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 관등이나 관등명의 상한이 어디까지냐 를 맞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6등급의 관등명은 아찬이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말장난쳐요. 아찬을 2찬으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고, 두 번째 6등급에서 조심할 것은 이들이 신라 중대와 하대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신라 중대에는 왕권의 전제화에 기여하였다. 신라 중대는 신문왕을 대표로 하는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전제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그 왕권의 전제화를 뒷받침했던 계층이 누군가 하면 신라의 최고 지식인 계층인 육두품입니다. 그런데 하대에 가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더 이상 이 골품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육두품이.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신라 경향으로 돌아서면서 그 지방 호족과 연계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흥왕 때 정비됐던 골품제는 정치활동과 사회생활의 범위를 제약하면서 육두품의 역할도 변화를 불러오는데 공복색과 관등명에 따라서 상한선이 어디까지냐 묻는 문제와 중대 하대의 육두품의 특징의 변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뒤로 갈수록 하대로 갈수록 1에서 3두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됐다? 평민화되었다.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럼 실질적으로 골두품은 몇 등급이 운영되는 걸까요?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그죠? 요 4개의 두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두품은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품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고, 조금 더 알아둔다면 그 왕권의 전자화에 기여했던 대표적인 육두품이 누구냐 인물을 묻는 문제가 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설총 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대를 대표하는 육두품 지식인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최치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과 설총 정도는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설총은 이두문자를 만든 사람이죠. 최치원은 개원필경 같은 그 문집을 통해서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설총, 최치원 각각 중대와 하대를 대표하는 육두품 지식인 대표 인물로서 각각 한 명씩 체크해 놓으란 얘기.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골품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골품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이군요. 8번. 자,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읽는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병부령 이찬 군가는 반역자 흠돌. 자, 흠돌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앤 거는 이제 키워드는 노급을 없앴다. 이게 두 가지 답이 나와야죠. 자, 흠돌은 누구다? 이 제도를, 관련 정책을 실시한 왕의 사돈이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흠돌이 뜨면, 김흠돌 모역 사건입니다. 모역 사건이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가 나오고 있죠. 네, 노급 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통해서 뭐다? 이거 어느 왕 때다? 신문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신라 통일 이후에 신라의 그 통일신라의 제도를 완전히 정비한 사람, 또 왕권을 전제화시킨 사람, 대표 주자가 누구다?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일신라에서 왕이 단독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7, 80%에서 90% 가까이 누가 수재된다고 보면 되냐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 왕권 전제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문왕이 나오고, 신문왕 하면 이제 떠오를 게 키워드가 왕권의 전제화입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면
왕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문왕이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왕권을 전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왕권을 위협하는 진골 귀족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물론 이게 된 이유는 진골 귀족이었던 이 김음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진골 귀족을 대거 숙청한 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역시 귀족 세력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관료들에게 관료전 지급하고요. 대신 귀족에게 지급됐던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을 폐지한 부분도 같이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노급 폐지와 정권 기반을 마련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그 체제 정비를 위해서 또 하나 마련한 게 뭔가 하면 국학 설립입니다. 유학을 가리키는 중앙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했죠. 국학 설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료 양성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바칠 수 있는 신진 관료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머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체제 정비예요. 그래서 군사제도인 구서당 십정을 정비했다든가 중앙군으로서 구서당, 지방군으로서 십정 이렇게 정비한 거. 그 다음에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정비한 거. 그래서 신문왕의 정치적인 업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김음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진골 귀족들 대거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왕권을 전쟁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진골 숙청, 그 다음에 귀족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왕권의 전제화의 바탕이 되는 신진 관료를 양성할 목적으로 국화가 설립하였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 정비,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비. 그죠?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도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왕의 업적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1, 2, 3, 4번 중에 뭐가 해당돼요? 그죠? 3번. 국화가 설치하여 관료를 양성하였다. 떴죠? 그럼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무통을 이룩하였다. 누구예요? 문무왕입니다.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이고 정전을 지급하였다. 신문왕 다음 왕인 성덕왕에 해당됩니다. 성덕왕 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직과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변경하였다. 경덕왕입니다. 여러분 성덕왕과 경덕왕은 신문왕과 더불어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3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들은 단독으로 뭔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업적이 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중대,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텐데 기본적으로 단독 출제되면 대부분 누구다? 신문왕 문제입니다. 단 신문왕 문제에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건 누구예요? 역시 성덕왕과 경덕왕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덕왕의 업적,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업적 이 정도는 같이 여기 나와 있는 팩트들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신라 중대 특징에서 해당되는 거 다 체크가 됐겠죠. 그래서 일단 신문왕 업적, 뭐 문화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왕 때 또 하나 될 것은 여기다가 아마 신문왕 출제 문제가 나가면 신문왕 때 관련된 어떤 그 유물, 유적 사진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신문왕 때 그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절을 하나 세웠거든요. 신문왕이. 그 절은 지금 없어. 절토만 남아있고 그 절 앞에 설립했던 탑 2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 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은사지 석탑이라고 그래요. 신문왕이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감은사를 설립했었는데 이 감은사의 절은 지금 헌전하지 않고 그 절터만 남아있고요. 그 감은사 앞에 있던 2개의 탑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은사지 3층 석탑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림으로 던져놓고 어느 왕 때 일이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신문왕 때 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 관한 문제 출제될 때 여러분이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부연 설명할게요. 관직과 주군연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식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관직명들은 대부분 한자 음참을 빌렸던 일종의 그 순수 우리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방 군연의 명칭들이. 그건 고구려나 저기 누구야 그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경동왕 때 가면 중국식을 바꿔요. 그럼 중국식 명칭이 뭐가 남아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방에 가면 지방도시 보면 뒤에 이렇게 주자가 붙어 있죠. 여러분 아마 고향도 그럴 거예요. 주 가령 이런 거죠. 뭐 상주, 그죠? 경주, 그죠? 뭐 웅주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뒤에 그 지방 군연의 명칭에 주가 들어가는 건 다 중국식입니다. 이거 짱기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덕왕이 그 중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러면 사대를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야?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직명을 바꾼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지방 군연의 명칭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서라벌은 경주가 되는 거고, 사벌은 상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주자 형태로 이름이 바뀐 거. 이 흔적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가면 대부분 뭐 지방 명칭 뭐예요? 전주, 광주, 무슨 상주, 전주, 충주, 그죠? 청주, 그죠? 전부 다 뭐야? 다 원주 등등 해가지고 다 주로 바뀌어 있죠, 이름들이. 이게 다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명칭으로 순하고 한글로. 그리고 최근에 그 지방자치별로 아마 옛 자신의 고유 명칭으로 바꾸는 그 지역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게 행정적인 문제로 사실 바꾸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서 이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명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중국 현재 그 지방 대부분 명칭들은 주가 들어가 있죠, 거기도. 그죠? 복주 등등 해가지고 다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식이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순수 우리 고유말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중국의 잔재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이놈의 새끼들 동북공정 온나면서 자꾸 뭐 한국권 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다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다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동왕 때 이루어졌던 이 중국식 전환, 지방군인의 명칭을 다시 우리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역시 소방직 기출문제들 두 개 결합시킨 건데요. 16년 소방직과 15년 소방직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 결합인데 삼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고분이에요, 고분. 불교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교 중에서 이제 원효라든가 의상 활동 문제를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러나 또다시 또 다르게 많이 나오는 영역이 어딘가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고분 양식인데,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이런 시간에 다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와 그 다음에 그 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듯 다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신라와 그 백제, 자 이걸 만약에 초기와 아니면 초기 아니면 그냥 전기 후기 나눕시다. 고분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전기, 그 다음에 후기로 나눠서 보면 고구려나 백제 초기 전기 무덤은 거의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고구려, 백제 둘 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띄어요. 전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철기 시대 무덤 양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널 무덤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아직은 이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는 그냥 이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후기로 가면 좀 달라지는데요. 고구려는 굴식 돌반 무덤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후기 때 가면 반면에 백제는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이 등장해요. 벽돌 무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 특히 중국 중에서
남조입니다. 중국이 당시 남북조로 분열된 시절인데 그 남북조 분열 시기에 남조 영향을 받아가 남조의 화려한 도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화려해요, 무덤 양식이. 반면에 고구려는 구시돌방 무덤입니다. 일단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요 비슷한 시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양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벽돌 무덤, 구시돌방 무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일단 이렇게 되면 무덤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전기 후기를 나누는 시점이 언제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와 백제,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 이게 5세기에서 6세기고요. 고구려 백제의 무덤 양식 바뀌는 이 계기 있잖아요. 이 시기 전기 나누는 시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도 전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도 전후라는 게. 고구려도 천도했죠. 5세기에. 고구려 천도 다음에 이루어진 게 역시 백제도 천도했죠. 물론 백제가 천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 장수왕의 그 한성 점령, 공격과 점령으로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웅진 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도를 기점으로 고구려는 평양 천도, 백제는 웅진 천도 시점 이후부터 무덤 양식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시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특징 얘기할 때 돌방 무덤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무슨 벽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벽화. 그래서 많은 벽화들이 무덤 봉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마 그 돌방 무덤에는 벽화뿐만 아니라 유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없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무덤은 도굴이 쉬워요. 무덤이. 도굴이 쉽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유물들은 사실상 다 도굴돼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도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돌방 안에 그 벽에다 그린 벽화들은 그대로 이제 현존하고 있죠. 근데 이 벽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종교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벽화는. 그 벽화에 나타나는 어떤 무용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고구려인들의 복장이라든가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구려인들의 그 생활을 추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벽화들은.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요. 벽돌 무덤은 대부분은 사실 벽화가 없어요. 근데 벽돌 무덤 중에 하나만 기억하실 게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무료왕릉입니다. 이 벽돌 무덤을 대표하는 무덤은 지금 공주 송산리 고분군인데요. 공주에 있는 그 국내시대의 무덤인 무료왕릉의 그 유물이 많이 나왔죠. 거기 나와 있는 무료왕릉. 이거만 이제 그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나왔고 주인공도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제목이 무료왕릉이죠. 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왕릉에 지석이 나왔거든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다라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만 백제 무덤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무덤 주인공을 파악할 수 있는 무덤입니다. 자, 도물 덧널 무덤. 이 무덤의 특징은 지금 현재 여러분 경주에 수학여행 가거나 뭐 벚꽃 구경 가거나 놀러 갔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천마총 등등 많은 무덤들을 볼 수 있죠. 황난대총이나 천마총 등등해서 굉장히 크죠, 공분들이. 그 무덤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현존하는 그 무덤들이 다 뭐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대거 시작된 것이고 봉분이 크죠. 근데 이 유물의 특징에서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이 무덤들은요 도굴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장품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뭐가 남아 있다?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경주 박물관에 그렇게 많은 유물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신라의 무덤 양식의 특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라의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그 목각 안에 그 관과 그 부장품을 놓고 유물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다시 흙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도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목각을 늘어놓고, 그죠? 여기다 관 놓고 각종 부장품 유물을 막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돌을 쌓아요. 그 다음에 돌을 막 쌓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이 안에 꼭 꺼내기 쉽지 않은데 여기다 또 흙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쌓아놨으니까 이 안에 있는 유물 빼가려면 이거 빼가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도굴이 무슨 뜻이에요? 몰래 훔쳐가야 도굴이잖아. 근데 이거는 몰래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빼나가려면 흙 걷어내고 돌 걷어내고 뚜껑 열어서 이거 빼가야 됩니다. 가능해요?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파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많은 무덤들은 남아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들에서는 대거 유물들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왜? 도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고구려 무덤은 왜 도굴이 쉬웠느냐? 겉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흙으로 된 봉분이 보이지만 안의 구조는 이렇게 안에 돌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구를 굴처럼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이 입구만 찾으면 쭉 들어가서 여기 있는 유물들을 갖고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도굴하기 쉽죠? 왜? 이 무덤에 입구만 찾으면 돼요. 찾아서 뭐 하는 거야? 들어가서 그냥 쓱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 유물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관이나 부장품을 그 모아놓은 공간이 돌방에, 이 돌방에 사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다 뭐야? 벽화를 그려놓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벽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전기 또는 초기 무덤 양식은 다 똑같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예요, 돌을. 이렇게 쌓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쭉 쌓고 뭐 2층 쌓거나 3층 쌓거나 좀 이렇게 돌을 쭉 쌓고 계단식 쌓아 올린 거예요. 돌을. 자, 이런 무덤 양식입니다. 왜 이 나라는 무덤 양식이 똑같죠? 다른 나라인데 나라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들은 지배층이 기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구려의 건국 세력과 백제의 건국 세력이 한 뿔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쓴 무덤 양식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의 기원사를 보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나 그죠? 인천에다가 비루라든가 백제를 세웠던 이 사람들은 그 누구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까? 신화에는 소선호의 아들이긴 한데 소선호가 누구 부인이었어요? 고주몽, 그죠? 예, 고주몽의 부인이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누구의 아들? 백제 건국 세력이었던 온조나 비류는 뭐 여러 가지 실제 아들은 아니었던 게 나오지만 그 신화에는 뭐로 나와요? 어떤 동명왕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왕은 이제 부에서 넘어온 자기 첫 번째 아들인 유리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그에 반발한 비류나 온조고 소선호들이 이제 남하에서 세운 것이 어디? 백제죠. 따라서 이들은 지배층의 기원이 동일하다. 즉 건국 세력이 동일하다. 라는 것, 같은 계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덤은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리고 무덤들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고구려 백제는 천도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어요. 따라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고구려는 국내성 주변에, 그 다음에 백제는 한성 시대니까 천도 전이니까 서울 쪽에 있죠. 그 석천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해가지고 서울 쪽에 대부분 분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 9번.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자,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았다. 아까 어느 무덤이라고 했죠, 제가? 백제의 벽돌 무덤. 특히 그 중에서 문해왕으로 대표되는 벽돌 무덤이 중국의 남조 영향을 받은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백제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것도 백제 초기 무덤이 아닌 천도 이후에 만들어진 벽돌 무덤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2번.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죄송합니다. 설명부터 할게요. 이게 뭐예요? 1번. 설명부터 제시문부터 봐야겠네. 돌로 한 개 이상의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이다. 돌방을 통로로 연결하여 앞방과 널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니까 그림 설명드렸죠. 이거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죠? 네, 고구려의 후기 무덤인 굴식 돌방 무덤이고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물거리를 놓고 목각을 짜고 아까 이렇게 목각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돌 놓고 다시 흙을 쌓다. 어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는 고구려의 후기 무덤 양식인 굴식돌방 무덤이고 나는 신라 5세기부터 6세기에 집중 제작되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아까 도미 전월 무덤의 특징은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없다? 뭐가 많이 남아있다? 유물이 많이 남아있다. 반면에 고구려의 이 무덤 양식, 개다시 돌무지, 구시돌방 무덤 양식은 뭐죠? 도굴이 쉽기 때문에 유물은 없어요. 대신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쵸? 벽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2번 해당 사항 없죠?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기 무덤들. 계단시. 돌무지 무덤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관계없죠? 그다음 3번. 이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도굴의 위험이 적어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그죠? 신라의 덧널 무덤의 특징.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만주의 집안 일대. 아니, 이거 신라 거라니까? 왜 만주에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만주에 있는 건 누구 무덤 양식이에요? 고구려 거죠. 그죠? 고구려 거니까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 양식 가지고도 정치 문제라든가 또는 문화사 문제라든가 같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덤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시기도 좀 알아두세요. 전기와 후기를 나눠가지고 고구려 백제는 견나시 돌무지 무덤, 후기의 고구려는 굴식 돌방, 백제는 벽돌 무덤이 주로 제작되었다. 신라는 철기에 뭐 더 널무덤이나 돌널 무덤들이 그냥 일반적인 양식을 띠고 있다가 5세기 이후에 신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구분도 커지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독자적인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삼국의 고분 가지고 시대 구분하는 문제는 이걸로 설명이 다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무덤 양식 살펴봤습니다. 무덤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의 문화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볼까요? 자, 나라입니다. 부여씨가 망하고,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남아있고 대씨의 모가 북에 남아있으니 남북국이다. 남북국 시대. 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정조 때 실학자인, 조선 정조 때 실학자인 유득공이 쓴 발해서, 우리가 최초의 발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발해고란 책입니다. 발해고란 사서에서 통일신라와 그 발해가 현존했던 그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로 처음 규정한 사람이 누구? 네, 유득공입니다. 따라서 이건 국가 묻는 문제니까 대조영이 세운 나라 발해죠. 발해.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 옳다는 얘기인데 발해 문제 나가면 키워드가 뭐다? 일단 고구려 유민, 그 다음에 말갈족으로 구성됐다. 민족 구성 묻는 문제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은 대부분 지배층에 해당됐고요. 여기는 이제 피지배층에 해당되죠. 이거 묻는 문제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 대결하면서 발해를 건국하고 발전했지만 기본적으로 당해 문화를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해 문화를 수용한 거 뭐가 있냐면 삼성육부 통치제도, 중앙통치제도인 삼성육부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국립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한 것도 당문화 수용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건 뭔가 하면 문화 때 상경을 건설한 것도 당의 영향입니다. 영향인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리한 거 5경 15부 62주로 지방을 정비하였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이제 그 발해에서 정치적인 중에서 이 정도로 중요한데요. 각 시기별로 이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모왕, 문왕, 선왕의 업적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발해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발해는 어쨌든 어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또는 고구려의 후손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둘 게 뭔가 하면
뭐 아까 이것도 있죠. 지배층은 누구였다? 고구려 유민들이었다.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본에 보낸 이 외교 문서에 직접적으로 무왕과 문왕이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별거 아니는데 꼭 기억해 두세요. 발해인들의 그 주거지를 보면요. 그 남아있는 주거지들을 보면 온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돌. 여러분 온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온돌은 그 한반도에서의 정착민들의 고유의 난방 장치입니다. 고구려인들의. 따라서 온돌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한반도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냐 아니면 중국인이 사는 지역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은 온돌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인들은 부뚜하게 군불대거나 거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지 않죠. 잠도 뭐 어떻게 자 걔네들은. 여러분 중국 영화 자세히 보세요. 가끔씩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사극들, 명청대라든가 뭐 그 전시대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영화 보시면 중국인의 일상생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탁자 생활을 하고 있고 잠도 어디서 나면 기본적인 어떤 지배층 이상을 보면 대부분 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뭐다? 온돌 장치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사극들을 보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죠? 방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뭘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난방으로. 그죠? 온도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발해 문제로.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해인 거 알았으니까. 자, 중앙에 정치적으로 삼성육부를 두었다. 삼성육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삼성육부 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가 제일 핵심 기구였느냐? 삼성 중에 정당성이 사실상 국정을 총괄했다. 그 다음에 정당성의 수상은 대내상이다. 이것까지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당나라의 교육기관 명칭을 만든 거고요. 지방의 행정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되었다. 선왕 때 얘기입니다. 선왕 때. 발해 선왕 때 영토가 최대 확장됐습니다. 최대 판도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5개 경을 중심으로 이제 15부 62주. 여기까지가 기본 제도이고 한 가지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조심할 게 15부와 62주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부에 파견된 지방관은 도독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주에 파견된 지방관은 자사라고 불렀습니다. 도독과 자사. 이거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팔조법 얘기 아닌 거 알죠? 이건 뭐야? 이건 고조선이잖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 발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발해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들은 무왕 때 영토 확장한 거, 문왕 때 방해 의무를 적극 수행한 거,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 불리면서 영토의 최대 판도를 구축했다는 거. 이렇게까지만 구분해서 각 시기별 특징을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발해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10번까지 문제 살펴봤습니다.